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오늘 초복인데요. 무얼 먹어야 좀 몸보신을 잘하는 걸까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삼시세끼 꼭꼭 씹어 잘 먹는 게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잘 쉬는 게 역시 최고의 보신인 거는 분명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맘때 늘 개식용 논란이 불거지잖아요. 오늘은 네. 찬반 집회도 크게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이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과 함께합니다. 네, 잠시 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이 문제는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예. 오늘은 8,590원 이게 핵심입니다. 예. 오늘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휴가철을 앞두고 이제 패키지 여행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이제 뉴이저가 전하는 첫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부분? 한일 네. 갈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과장급 실무회의가 열렸는데 두 나라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처음입니다. 예. 일단 참석자를 한번 살펴보죠. 예. 자, 일단 우리 측에서는 산업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등 2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안보보장 무역관리과장 등 2명이 왔습니다. 지금 정해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회의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네, 예. 일단 어느 정도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예. 회의는 일단 정회 중입니다. 몇 시에 다시 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이저 진행 중에 재개가 다시 된다면 바로 여러분께 연결을 해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용을 예상해 보면 우리는 왜 갑자기 우리만 겨냥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냐 이유를 설명해 보라 예.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다음에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냐 예. 설명을 해달라. 예. 아마 근거를 요구했겠죠.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그 화면, 그 회의장에서 지금 이런 논의들이 오갔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회의가 열린 게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회의를 재개할지 여부, 지금은 정해 중인데 재개할지 말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브리핑을 하게 되면 또 바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 모습 보셨죠? 근데 아니 아무리 내키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 가정집에서도 손님을 이렇게 홀대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접했습니다. 예. 글쎄요. 회의 장소, 안내 문구, 심지어 회의하러 나온 사람들 태도까지 어떻게 외교 관계에서 이런 홀대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문제군요. 예.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직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부 실무자들이 만나는 도쿄 경제산업성 10층 회의실. 횡한 공간에 화이트보드와 테이블이 첫눈에 들어옵니다. 화이트보드 한가운데 A4 용지 2장에는 수출 관리에 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적이란 말로 만남의 격을 낮추고 설명회라는 말로 각각의 입장만 전달하는 자리라고 못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교섭에서부터 협의하자는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은 한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만남의 성격을 설명회로 고집해 왔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 정부의 첫 만남이지만 테이블에는 이름표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테이블 바로 뒤 바닥에는 거무튀튀한 쓰레기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귀퉁이에는 한쪽으로 밀어놓은 의자와 접이식 책상들이 대충 정리돼 있습니다. 회의 시작을 기다리던 한국 취재진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반팔 차림으로 먼저 사무실에 들어선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 2명은 굳은 표정으로 벽만 응시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이 2, 3분 뒤에 도착했지만 서로 악수하거나 인사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회의 참석 인원과 성격, 취재진 공개 등 시작 전부터 사사건건 애를 먹인 일본 측은 장소 선정과 기본적인 응대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홀대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지금 일본이 어이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청와대가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나라 전략 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고 했는데 네. 청와대는 이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받아쳤고요. 이참에 그러면 한국과 일본 같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에게 사과하고 예. 보복 조치도 철회해라. 당연하죠. 예. 예. 그런데 일본이 뭐 응할 리는 없죠. 이유는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임성호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흘리고 있습니다. 優遇的にしていたものをこの意見交換ができ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あるいは不適切事案があったということから 아베 총리도 선거 토론회에서 징용 문제에 약속을 안 지키는 한국이 무역 관리도 안 지킬 것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명의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고위 인사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모범적이고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제재 준수 여부에 대해서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두 차례 경고에 이어 NSC 차원에서도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한 건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여론전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합니다. 또 국제기구 조사를 자청할 정도로 대북 제재를 엄수한다는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향후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에 대비해 일본 측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청와대의 조사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청와대 이번 제안은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정당하고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밝히는 국제 여론전에 힘을 쏟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어제 스틸웰 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에 들렀으니 중재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대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좀 저으셨는데 정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네요. 예. 그렇죠. NHK와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네. 내가 나서서 중재할 예정은 없다.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적당히 싸우다 끝내시죠.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공군 준장 출신이라서 취임하자마자 무역 마찰에 나설 수 있는 내공은 아닐 거라고 네. 예측을 하셨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입장에서 한국도 동맹국이고 일본도 동맹국인데 어느 편을 얼마만큼 들어줘야 되나 이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은 아직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예. 해야 됩니까? 당분간 없을 테고 예. 우선 일본 참의원 선거 끝나고 우리 국회 대표단부터 일본에 간다고 하니까 일본 정계와 대화를 좀 나눠보고요. 그때 어떤 메시지를 이제 가져갈 수도 있겠고 예. 오늘처럼 실무자급의 설명회 뭐 이런 거 말고 고위급 물밑 대화가 서서히 시작돼야겠죠.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총리급에서 어떤 특사를 서로 보내면서 얘기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는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 예. 말씀드린 대로 필름도 일본 기술이고 예. 필름에 깨끗하게 세정액을 뿌리는 그 세정액도 일본 기술, 브러쉬로 깨끗이 닦는 것도 일본 기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를 만들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픈 곳 중에 하나라고 밝힌 그곳이죠. 예. 문제는 그게 얼마나 좋은 품질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 업계에서도요, 그 러시아 것이 우리 반도체에 사용할 만한 품질인가에는 의문을 품는 것 같습니다. 예. 신호 기자 예. 한번 전해드리는데 한번 러시아의 품질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잘 들어보시죠.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에 대비해서 정부가 작성한 롱리스트의 1번 품목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장 아픈 품목인 불화수소에 대해
기업에 신호를 줘서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기업 총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러시아 정부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산보다 순도 높은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품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수입한 불화수소 가운데 일본산은 중국산보다도 비중은 작지만 반도체 생산에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만 놓고 보면 일본산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산이 대안이 될지는 라인에 투입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테스트에만 2-3개월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고순도 불화수소에는 일본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용해본 적도 없는 러시아산의 품질이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언급하고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기업들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군요. 네,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고 네. 마지막 신호 기자의 표현, 뭔가 의미심장하죠. 네. 자, 다음은 이제 하태경 의원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연일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예. 북한으로 전략 물자가 흐르도록 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아예 일본 경시청 자료를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이란, 중국 같은 친북 국가에 대량 살상무기 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불법 수출했다, 일본이 수출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이란하고 중국이죠. 예. 이 소식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미수출 내역을 공개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이란과 중국 등 친북 국가에 대량 살상무기 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불법 수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진동 시험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이 중국 등에 팔려갔고 재작년에는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진공 흡입가함 유도로가 이란 등에 넘겨졌습니다. 정작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수출한 사실을 제가 오늘 공개한 겁니다. 그것도 제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일본 경시청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경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관련 업체를 직접 찾았습니다. 연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기업 다독이기에 나섰지만 그래서 당정은 연 1조 원 규모를 집중 투자해서 수출 규제 품목과 제재 가능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일본의 규제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52시간 근로제 도입이나 각종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대만의 기업들하고 중국의 기업들하고 경쟁하는데 이러한 또 정책들이 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관점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재정 투입 방침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투입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추경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해결 노력으로 한일 의회 외교 포럼이 중심이 된 방일단을 이달 말쯤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보다 2.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2.9%, 그러니까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공약이 이제 내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이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여러 고용 상황 등이 적절하게 측정됐다고 판단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절하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답한 거죠. 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췄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홍 부총리는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이미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의미,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사용자 측은 사용자 측이 주장한 액수를 계속 주장했을 거고 노동자 측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중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공익위원들 이 사람들이 이제 표를 어디에 던지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사측안이 받아들여진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공익위원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경영제 측에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오늘 표결을 보게 되면 15대 11이에요. 예고된 어떤 이제 속도 조절이다라는 건데 이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시간당 10,000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죠. 그리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선임된 첫날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습니다.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당 240원이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얘기하면 2.87%의 인상률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8,590원이에요. 이거를 월간 기준으로 월급을 좀 계산해 보면 209시간 기준 한 179만 5천여 원 정도 됩니다. 올해보다 한 5만 원 남짓 오르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률로 보게 되면 3%를 밑돌았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게 1988년입니다. 이후에 정말 우리는 환란이 있었죠. IMF 당시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듬해 그 두 번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가장 낮았고요. 10년 만에 낮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 현 정부 임기 내를 좀 돌이켜보면 2018년 이 최저임금 인상률은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무려 16.4% 그리고 올해가 10.9%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합치게 되면 3년 연평균은 10%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지난 2년 동안 이제 급격히 올랐던 것들이 정말 많은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일단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 수준,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를 겪다 보니까 이번은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한 고육 지책이 아니었나라는데 근데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대표 9명씩 27명이 전부 합의를 해서 투표로 표결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분명 이 정도였다면 지금 노동계 측은 이제 좀 문을 박차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3시간에 걸친 장시간에 걸친 이제 마라톤 협의였지만 일단 합의를 했다. 표결을 통해서 타협을 이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그 대목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위원장 얘기도 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인사말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라고 인사말을 하니까 저게 속도 조절을 갖다 얘기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게 속도 조절을 의미한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속도 조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논란의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최저임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내줘야 하는 소상공인이 600만 명이 넘고요. 예. 그리고 최저임금 내년입니다. 내년 기준 최저임금에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자가 최고 415만 명이거든요. 415만. 예. 예. 그러니까 600만 명이냐, 뭐 400만 명이냐. 이 한 사람은 줘야 되는 부분이고 한 사람은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변 앵커님께서 자녀는 아르바이트 한다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고 예. 아니면 아버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돈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줘야 되는 어떤 입장이고.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도 자식 편을 들겠죠. 참, 물은 어렵네요. 아래로 흐르나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얼마나 안 좋길래 지금 3%를 밑도는 그런 이제 이 인상률을 과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요원들이 경영자의 손을 들어줬을까? 일단 지난 1분기 경제 성적표만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 0.4% 우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변수 올해만 하더라도 G2 글로벌 G2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었는데 예. 새로운 변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일본까지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달 초에 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밝혔죠. 예. 당시에 정부는 0.2%포인트 성장률을 낮춰서 올해 2.4에서 2.5%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국내외 경제 전문가를 통틀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이런 수출 보복 조치로 인해서 모건 스테이니,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까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그렇죠. 한 번에 낮추는 폭이 무려 0.4%포인트고요. 예. 일부에서는 올해 1% 중반, 중후반까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굉장히 화랑일 때 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건 굉장히 부작용이 적습니다. 예. 그런데 크게 보면 2017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1%를 정점으로 지난해 2.7, 예. 올해는 2.5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년에 이보다 더 떨어진다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어서 두 자릿수 이제 인상을 2년 연속했다는 건 굉장히 큰 파장이 있다. 예. 그 부작용을 지금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때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의미에서 속도 조절에 이제 좀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녹색당이 내건 표를 보니까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내고 뜨군요. 맞습니다. 또 지금 이제 흔히 이제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면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 차라리 동결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 이런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도 어차피 을이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을인데 을과 을끼리 싸움 시켜놓고 그 묻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이 큽니다. 맞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은 어느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건 거의 참사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삭감 결정과 마찬가지고 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완전히 이제 폐기됐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2022년에 과연 시간당 10,000원은 달성 가능할까? 이게 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게 고지가 된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마지막 임기년도 2022년까지 시간당 10,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평균 8% 넘게 올라야 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8% 넘게 내년, 후내년 결정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때문에 노동계는 양극화 해소와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이 처지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이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집단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기에 OECD의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우리의 최저임금은 물론 노동 강도나 여러 가지 성격상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OECD 선진국에 우리를 거기에 껴넣으면 예.
경제 규모상 우리는 그 문턱에 있습니다. 이걸 단순 비교하는 건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자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더라. 그럼 우리가 18,000원, 2만 원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가까운 일본의 시급이 뭐 10,000엔이더라, 예. 1,000엔이더라. 예. 이럴 경우 우리 11,000원 이상을 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회협회는 우리가 OECD 기준 최고 수준이다. 예. 그리고 또 반면에 노동사회연구원, 노동계의 의사를 반영하는 노동사회연구원은 아니다. 잘못된 근거다라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도 역시 뭐 기승전 공익위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좀 이원화해보자라는 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해서 아예 구간, 최저임금의 구간을 먼저 정하고 그 구간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는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게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 옥상옥. 하나의 구간을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두 가지 정도 트랙을 좀 이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하나는 아예 국회로 이 문제를 좀 이관하는 건 어떨까? 국회로. 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경제 성장률, 물가 수준, 그리고 환율이며 그리고 기본적인 최저 생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상수 변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올리게끔 하고 대신에 이제 금융위기와 같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재해나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기금을 넣어야 되고 그때는 어차피 돈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지자체로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예. 미국처럼 아예 지자체의 이런 임금위원회를 높여서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2018년부터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 물론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했지만 지역별 이 사안을 고려해서 지자체로 이런 문제를 넘기는 것도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이면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일자리 안정기금의 이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우선은 노측, 사측 그러니까 둘이 맞붙어서 늘 싸우게 되니까 중간에 이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데 그동안 노동자들이 너무 안 올라서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면 한 두 번 크게 올렸다가 계속 이렇게 올리면 힘듭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두 번 올렸으니까 이번부터는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 하고 또 이쪽.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쪽 조금 하다가 이쪽 조금 하다가 이렇게 맞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국회 또는 뭐 지방이면 지방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거는 최저임금에 기대 사는 노동자들은 요 돈 아니면 다른 데서 돈 들어올 건 하나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복지제도라도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복지제도는 또 국회에서 막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답답한 일이고. 아, 어렵습니다. 인철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긴급 체포된 뒤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강지환 씨.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런 말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신문을 마친 뒤엔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 여성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모든 여러분께 힘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강 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드라마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영장심사에선 범행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백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인 정황과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서 범죄 소명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배우와 제작진이라는 특수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어제 대법원 판결 보도해드린 유승준 씨 논란은 오늘도 뜨겁네요. 네, 그 핵심은 바로 F4 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유승준 씨가 신청했다가 거절된 예. 재외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바로 F4 비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관광 비자 수준이 아니라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국 목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거고요.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유승준 씨는 4년 전 한국땅을 밟게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하지만 유 씨의 목적이 단순한 입국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관광비자가 아니라 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 또는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우리 국적이던 사람이 있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인데 장기간 머물 수 있습니다. 또 선거권을 제외하곤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도 제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유 씨 측은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려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른 병역 기피자 입국 제한 연령인 38살을 넘겼기 때문에 비자를 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이런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입국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비자를 발급할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재외동포법상 제한 연령은 지난 2017년 41살로 높아졌지만 유 씨는 이미 43살이 돼 입국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의 의견이나 국민 여론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 씨의 입국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벌써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초복인 오늘 절기답게 덥긴 참 더웠습니다. 네. 예, 이럴 땐 식사도 넉넉히 하시고 시원한 과일도 챙겨 드시고 더위를 잘 이기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저희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개식용 논란으로도 정말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하루였거든요. 누이저 가족들의 찬반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번, 긴 문자는 100원이고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팟빵 댓글은 무료입니다. 우선 이윤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이 개식용 논란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방에 놓인 뚝배기마다 다리를 꼰 연계가 복날 진풍경을 드러냅니다. 식당은 삼계탕을 찾은 사람들로 입구부터 가득 차 앉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분주한 움직임에 손님에게 전해진 삼계탕. 이른 더위로 잃었던 기력을 되살린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이날도 먹기는 먹지만 그래도 오늘 좀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삼계탕이 옛날서부터 또 좋다고 우리한테도 맞아요. 공사장 한편에 마련된 쉼터에는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이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원한 수박 한 입에 흘러내리던 땀도 멈추고 다시 일어나 일할 기운도 납니다. 하지만 초복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 도축과 개고기 유통을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대구 칠성시장에 모였습니다. 개를 먹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라며 개고기를 유통하는 시장도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버려야 될 문화와 계승해야 될 문화 이거를 좀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미 개들은 반려동물로서의 지위가 이미 많이 굳건하게 굳어져 가고 있어요. 삼계탕과 수박으로 더위를 이기는 익숙한 풍경, 또 개식용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 소서와 대서 사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날, 우리 사회에 엇갈린 단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기
우리 역사의 고기, 우리 문화의 고기.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게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고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도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종 중에 하나거든요. 1만 5천 농가가 게를 사육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까지 합치면 100만여 명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게 식용 논란에 대해서 오늘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먹는 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행법에서 개고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축산법에서는 개가 소, 돼지, 닭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이러한 법체계 때문에 육견단체는 개는 가축이나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동물보호단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 동물에 개가 없으니 불법이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는 여기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됐는데 민감한 문제이니 현재까지 이제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고 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양측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양측에 모두 다 이 쟁점은 무엇인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동물보호단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물보호단체는 동물권 보호, 나아가서 육식 문화를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는 이제 동물 학대 금지, 불법 판매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도한 육식을 하지 말자. 그리고 예.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채식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육견단체 쪽은요, 개고기는 고유 식용 문화다. 그리고 생존권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농장 차별 대우에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가축분유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판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팽팽한 양측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 현장에선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다면 적법하냐 이 논란도 있는데요. 사실 이 논란의 기본이 되는 것이 동물보호법입니다. 예. 이 동물보호법이 해석의 여지가 좀 많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지금 그래픽 보시면은 8조 1항입니다. 예.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도살 방법이 금지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를 반영한 이제 그 임의도살 금지법이 발의가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 문제를 갖다 이제 과거에 취재할 때랑 뭔가 양상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는 달라졌나요? 이제 예.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냐라고 하는 게 이제 주류가 됐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이걸 먹느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저렇게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예. 이제는 뭔가 반대의 양상이 좀 달라진 느낌인데 예.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쭉 봤는데 일단 반대 의견이 월등히 많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면서 혹은 보시면서 의견 계속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일단 반대 의견을 잠깐 전해드리면 1116번 굳이 개고기가 아니어도 보신할 음식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9866님 예전에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 불가피하게 개를 키워서 잡아먹었던 안타까움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역시나 반대 의견입니다. 3342님. 반려견 따로, 식용견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가족의 일부로 사는데 어떻게 가족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찬성 의견입니다. 유튜브에서 GGH 아이디 쓰시는 분들, 개들은 일률적으로 반려견으로 취급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모든 개들을 반려견으로는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의견 받고 있거든요. 지금 반대 의견은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뭐 앵커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꼭 굳이 개를 식용으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왜 꼭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개는 안 된다고 하느냐 또 이런 게 있고 보시기에 여론조사 취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개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2000년대 조사한 것과 2015년에 설문조사한 것의 자료를 좀 확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한 학회지에 실린 개 식용 찬성자는요 86.3%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2015년에 한 그 여론조사에서 개 식용을 좋게 본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7%로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다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2018년 1년간 개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이 81.2%로요. 그러니까 국민 10명당 2명만 개고기를 먹는 꼴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실 개식용 논란 말씀하셨듯이 매년 복날이면 특히 반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요. 이 동물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이 개고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권 관련해서도 그 과거에 비해서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동물권 관련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법조계의 변화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김포의 개농장을 운영했던 농장주 이모 씨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30마리 개를 좀 잔인하게 도살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 씨가 개도살을 할 때 사용한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이른바 전살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개를 끈으로 묶어놓고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갖다 대서 감전시켜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제 검찰은 이 씨의 이런 이 전살법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각각 이걸 다르게 봤습니다. 일단 1심과 2심 재판부는요. 이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살법을 이용해서 개를 즉시 실신시켰고 그리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실상 이게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말씀드린 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사회 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해당 사건은 지금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법조계 쪽은 이 동물권 인식의 변화를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담을 나누면서 앞서 이제 뉴이저 가족들의 의견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반대 의견을 많이 전해드렸더니 이번에는 찬성 의견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6296님, 보신탕은 우리 민족의 음식이다. 반려견과는 차별을 둬야 한다라는 찬성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정성부님은 없어질 문화라면 세대를 지나면서 강요가 아니고 서서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9778님, 돼지, 닭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다. 이들도 그럼 돼지나 닭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약간 차이는 있죠. 예를 들면 소나 돼지는 식용으로 이제 번식시키고 키우는 거고 개는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민족의 음식이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시는군요. 뉴이저 가족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법원에서의 어떤 해석이나 개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의 차이가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었고 다른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회 속에서. 일단은 역시 이제 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중요한 사건, 지금 아직 뭐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의 그 판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동물권 관련해서 민사와 형사 사건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 사건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예전보다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동물학대 범죄를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조금씩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특히나 이제 개의 도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 개를 먹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까지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식용 관행이 있다고 해서 그걸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고 그 행위, 죽이는 행위가 이제 잔인한 방법으로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판례 경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신 것은 형사적인 부분이고요. 예. 민사적인 부분도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인식 변화인데요. 이 개를 단순히 물건으로 보는 법리에서 나아가서 이제 동물의 특성을 인정하는 특별 손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도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일단은 개 관련 뭐 식용의 문제 예. 의식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또 개 관련 또 학대 신고도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보호 단체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동물 보호 단체로 들어온 제보 사진들을 직접 좀 입수를 했는데요. 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진들은 지난해 예. 7월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7월에 이제 확보가 됐던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저기 이제 지난해 7월 한 달간 벌어진 곳인데요. 예. 그 전국적으로 이제 제보가 들어왔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모두 식용 관련된 개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개들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또 구조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일부는 뭐 행정처분이나 뭐 고발 조치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런 개들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은 너무 심하게 이제 분해가 돼서 예, 저희가 지금 그래서. 방송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예.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개 관련 학대 저런 식으로 이제 동물보호단체에 주로 들어온 제보가 들어온 사진들은 저런 모습들이고요. 예. 관련해서 그 동물보호단체의 이야기 한번 직접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불법 개농장들에 대해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수십 건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먹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개들이 반려동물로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문화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복날에 매번 반복되는 게 바로 이제 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한 것인데 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쥐고 있는 건데요.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결국엔 뭐냐면 현행법들의 법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이익단체들 혹은 이제 다른 쪽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안 발의든 혹은 이제 뭐 의원 발의든 상관없이 어쨌든 법으로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먹어왔던 우리의 이제 식문화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거를 팔고 그걸 업으로 하던 사람들도 있고 기르는 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범법자가 되고 불법이 되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정말 가족으로 아끼고 살아가는데 또 한쪽에서 먹는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가 나서서 아무튼 빨리 뭔가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맨날 뒤로 빠져 있다가는 이 논란이 얼마나 커질지 알 수가 없네요. 이은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달군 소식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자, 어제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화제 대회답게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미스코리아 탑3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먼저 3위입니다. 영광의 진 당선자는요.
김세연 씨입니다. 알고 보니 연예계에서 이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프로듀서 김창완 씨의 막내딸이라고 하네요. 누리꾼의 설왕설래는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창완 회장이 송사에 휘말려 있기 때문인데요. 김 회장은 자신이 키운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에 대한 폭행 그리고 폭행 방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딸인 김세연 씨에게도 이어지자 부모의 잘못을 자식에까지 전가시키면 안 된다며 옹호하는 누리꾼도 등장했습니다. 자, 논란의 미스코리아 2위는요. 공동수상 논란입니다. 진선미 하면 3명을 떠올리실 텐데요. 올해는 진선미를 합쳐서 모두 7명입니다. 진 1명, 선 2명, 미 4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속의 수상자들이 다 진선미인 것이죠. 각 분야에 한 명씩 호명되던 과거를 추억하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공동수상에 의문을 표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바로 퍼포먼스 논란입니다. 그 수영복 심사 기억하시죠? 성상품화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은 폐지가 됐는데 올해 펼쳐진 한복쇼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한복쇼라는데 누리꾼들은 속옷쇼를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저고리를 벗으면서 등장한 참가자도 있는가 하면 일부는 뭐 한복의 느낌이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노출을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주최 측은 이 해당 의상들에 대해서 여성용 속옷인 코르셋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한복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재원을 발굴해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차세대 아이콘을 선발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 대회 취지에 맞는 퍼포먼스였다고 보십니까? 의견 기다립니다. 샵 0945번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논란의 미스코리아 탑3였고요. 뉴이전은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설레어준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특별해질 수 있었고, 믿어주는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완벽해질 수 있었고, 기대하는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놀라워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고객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찾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다음 소식입니다. 몽골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들이 버스 사고로 27명이나 다쳤다고 합니다. 네, 뭐 휴가철을 앞두고 이런 사고 소식이 자꾸 들립니다. 업계 1위 하나투어의 단체 관광이었는데요. 난폭 운전 그리고 무리한 운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몽골의 초원 한가운데 대형 관광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승객들이 괴로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인 관광객 27명을 태운 버스가 사막 투어를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뜰 때는 시트하고 같이 날아갔어요, 내가. 날아가고 이제 풀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 사고는 운전기사가 앞차를 추월하다가 도로 옆에 있던 도랑에 빠지면서 났습니다. 도로 파여진 데가 있으니까 운전기사 그걸 피하려다가 이게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관광객 전원이 다쳤습니다. 일부는 허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급히 귀국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등뼈 3개가 부러졌어요. 콘크리트라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막아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피해자들은 여행사의 안전관리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인 운전기사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일삼는 등 난폭 운전을 했지만 가이드의 제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기사가 속도를 너무 내더라고요. 추월도 엄청 하더라고요. 뭐 급한 것도 없는데.
사고 충격에 일부 의자가 그대로 뽑히거나 폭삭 주저앉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일그러지고 주저앉고 의자가 휘어서 있는 데는 다 그렇게 됐어요. 이에 대해 하나투어는 제한 속도인 80km를 준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출발 전날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당일에 직전에 이제 그 차량 점검을 한 거죠. 오래된 그런 차량이 아니고 차량도 계속 꾸준히 관리해 오던. 사고를 낸 관광버스 회사는 하나투어와 계약을 맺은 현지 여행사가 선정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다른 여행사들은 길이 워낙 험해 대형 버스로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강을 건너거나 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좀 작은 차들, 푸르공이나 스타렉스나 이런 차들 운행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투어는 몽골에 남아있는 관광객 15명에겐 일괄적으로 보상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는 12명과는 보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난 지 불과 한 달여. 이번에도 안전은 뒷전이었던 게 아니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번에는 패키지 해외여행 사고에 대해서 한양대 관광학부의 이훈 교수를 모시고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7명이나 다치는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패키지 여행을 가보면 어느 여행사에 분명히 소속되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가격이 싼 어떤 노동력을 끌어오기 위해서인지 여기 이 나라 사람도 있고 저 나라 사람도 있고 뭐 누가 운전을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운전기사 통제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예. 얼마 전에 그 헝가리에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여행에서의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여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작년에 거의 3천만 가까이 해외여행을 했고 올해는 그 수치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도 작년에 한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고들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여행사의 이제 구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대형 여행사든지 여행사들이 고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좀 큰 여행사의 경우는 현지에 자회사가 있는 여행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좀 작은 데는 현지에 있는 여행사와 연계를 해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여기서 현지에서 모집할 때와 다르게 현지에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의 경우도 아마 현지의 이제 차량이나 기사의 경우는 현지 여행사가 관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게 다 통제가 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이런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태국에서 패키지 관광을 하던 상황에서 한 노인이 이제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꼭 문제는 가이드가 어떤 선택 관광을 갖다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꼭 껴들더라고요. 가이드는 그거 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보면은 너무 낮은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마이너스 투어피 또는 제로 투어피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실제 여행 상품이 그 전체 여행 과정들을 다 소화할 만큼의 충분한 비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현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행사비, 이거를 이제 지상비라고 하는데 이 지상비가 실제로 마련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쇼핑이라든지 이런 옵션 투어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아마 이 경우에는 그 스노클링이라고 하는 옵션 투어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령대가 70대였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행사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는 것 자체가 관광객들한테 뭔가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무리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정도의 시장 상황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오랫동안 고착이 되어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 이 패키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사실 프리미엄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또 지역별로 좀 다르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좀 초저가 여행 상품들이 좀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나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저가 여행 상품의 경우는 실제 그 여행 가격 안에 수익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런 쇼핑과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해져야 가이드라든지 현지 여행사들의 수익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꼭 패키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보면 패키지에서는 큰 사고가 나거나 여럿이 다치거나 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좀 고쳐내야겠다라는 거는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행사만에 다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행사도 분명히 질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수익 구조가 여행 상품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여행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관광협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좋은 여행 상품의 질들이 유지될 수 있고 그런 상품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고요. 사실은 또 소비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행사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격이 낮으면서 좋은 상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조금 더 안목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여행자 보험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옵션 같은 것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꼼꼼하게 보고요. 또 너무 낮은 가격보다는 적절한 가격의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여행을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만이 여행 상품들이 좋은 여행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 여행 산업의 구조들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선 소비자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훈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Αγώνας 35 ετών, μέσα σε 10 λεπτά καταστράφηκαν όλα, δεν έμεινε τίποτα. Ένας τυφώνας, τι να σας πω, 200 χιλιόμετρα την ώρα, πόσο ήτανε. Έσπρωχνα την πόρτα και εκείνη άνοιγε πάνω μου και στη γωνία ήταν τούβλα, 4 τούβλα ανέπεφταν στο κεφάλι μου και με σκότωνε. Toda la familia conviviendo y con lo de la lluvia que se vino fuerte la tormenta aquí en la comunidad, aproximadamente de 1 hora de dilatación de intensa la lluvia y pues, se nos vino la luz encima del desgaje del cerro. We are now facing an existential crisis, the climate crisis and ecological crisis, which have never been treated as crises before. They have been ignored for decades. For this planet and for ourselves, our futures, and for the futures of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We will never stop fighting. 거센 파도를 가르며 달리는 반잠수정을 향해서 누군가 소리를 지릅니다. 당장 배를 멈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아니고 실제 영상인데요.
자, 쫓는 자는 미국 해안경비대원들이고요. 쫓기는 자는 마약 밀수범입니다. 물속 깊숙이 완전한 잠수는 불가능하지만 잘 발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반잠수정을 이용해서 마약 밀수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헬기로 반잠수정을 찾아냈고 끈질긴 추격전을 벌였고요. 이렇게 해안경비대가 잠수정에 올라가서 출입문을 열렸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순식간에 작전이 마무리됐고요. 뚜껑을 열고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예, 화면이 이렇게 끝나버려서 그 이후가 궁금하실 텐데요. 마약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무려 7.7톤이나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700억 원어치나 되는 양이 이 반잠수정 안에 있었다고 해요. 자, 다음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몸을 심하게 떨어서 건강 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또다시 영접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최근 3주 동안 공식 행사 도중에 3차례나 온몸을 떨었던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이럴 때는 좀 쉬는 게 최고인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또 총리라는 직책이지요. 자, 이번엔 신인 덴마크 총리를 영접해야 합니다. 메르켈 총리가 오늘은 떨지 않을까, 괜찮을까? 모두 이런 걱정 어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총리가 단상으로 걸어갑니다. 자, 의자가 보이죠? 예, 의자에 걸터 앉습니다. 의장대가 국가를 연주하는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총리 공관 밖에서 사람들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내내 최고의 관심은요, 메르켈 총리의 건강이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답을 제가 대신 좀 전하면요, 총리로서 직무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 나이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65세 생일을 맞는데 생일을 맞는다는 것이 젊어지는 게 아니지만 경험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내년도 국방예산 관련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이 내용 짧게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여성 평화단체 위멘 크로스 DMZ가 전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로카나 의원과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이 조항이 담겼고요. 국방수권 법안을 다루는 하원 전체 회의에서 구두 표결로 가결됐다고 합니다. 미 연방의회가 이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 회의에서 표결하고 의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안 했고 설명을 다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국 하원 의회에 올라가 있는 한반도 관련 결의안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첫째, 한국 전쟁은 이제 휴전이 아니라 종전, 공식적으로 좀 전쟁을 끝내야 한다. 둘째, 전쟁 당사자들은 이제는 전쟁하지 말자고 평화협정을 함께 체결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회 결의안, 이거 우리가 결의하자 이렇게 제출돼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의안의 공식 명칭은 한국전쟁 공식종식 결의안, 줄이면은 152 결의안, 152 결의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통과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의결됐다는 그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과 한국 전쟁의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 국방수권법 수정안 조항은 또 어떤 건가요? 좀 헷갈립니다. 이건 미국 의회가 내년도 안보 관련 국방 예산안, 그러니까 이걸 217 수정안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논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논의한 끝에 여기에 첨부한 미국 의회의 부대 의견입니다. 부대 의견. 쉽지 않네요. 그래도 쉽지 않죠. 1호의 결의안이 있고 말씀하신 217 수정안이 있고. 뭐 뉴스가 이래서 재밌습니다만은 미국 의회가 국방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한반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돈 들어가고 북한을 상대하는 데 돈 들어가고 왜 이렇게 국방비를 쓰고 있는가. 그렇다고 또 안 쓸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전쟁이 끝난 지 66년이나 지났는데도 국방비를 이렇게 우리가 써야 하는가. 이제 그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자. 그리고 그 방법은 무력 충돌이 아니라 외교로 하자. 평화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국방 예산안 뒤에 첨부 의견으로 붙여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 미국 최초로 의회를 뭐 통과했다고 하는
뭐 의미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미국 의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는 강경론이 늘 우세했기 때문에 예.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대화를 하자 이런 안이 통과된 게 처음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누이족 가족들의 의견을 또 예, 소개해드려야 한번 되겠습니다. 살펴볼까요? 오늘 너무나 많은 의견이 와서요. 저희가 좀 차분히 예, 저희 최저임금 그러니까. 인상 관련한 찬반 의견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부터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삼육님 의견부터 보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는 도대체 언제 다가오는 걸까요? 물음표시도 해주셨고요. 네, 반대 의견은 9708님입니다. 저도 노동자지만 어찌 매년 월급 인상이 됩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보면서 동결도 가능한 겁니다. 라는 예. 의견. 유튜브로 온 것 중에서 김지연님.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임금은 너무 적게 올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예. 7040님의 의견은요. 2011년부터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대요. 예. 그런데 아내 그리고 자식이 3분이 계십니다. 아내와 3 자식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8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도 최저임금으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유튜브 다른 의견 엔젤님이 보내주신 게 있네요. 블랙 엔젤님이군요. 저희 탑3에서 미스코리아 관련 논란의 미스코리아 탑3에 보니까 있었는데 구설도 많은 미스코리아 폐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견이시네요. 예. 8745님은 한복을 성상품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쾌하다. 이럴 거면 차라리 수영복 심사 다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네요. 사실 이게 뭐 미스코리아 관련해서는 성상품화 논란이 워낙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라서요. 따라다니는 행사인데 예. 아마 주최 측이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 대우 각성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